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즐거운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김호중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공연은 불참하게 됐는데요. 법정에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 죄송하다는 말만 7번 반복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법원에 출석해 40분간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내년도 대입계획 변경 사항을 승인하면서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확정됐습니다. 의료계는 반발하며 병원 복귀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연금 개혁을 위한 영수회담이 대통령실의 거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정치권은 협상 대신 내탓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충청남도 역시 김 씨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공동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납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에 즉각 반박했습니다.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주가는 3% 넘게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도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현물 ETF 상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시작되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뉴스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가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재판부 신문은 50분 만에 종료가 됐는데 구속 여부는 오늘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김기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김호중 씨가 법정에서 나올 때도 거듭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낮 12시 반쯤 시작해 5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신문에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 반성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사고 은폐를 시도한 소속사 대표와 관계자 김 씨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서울 신사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반대편 차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앞서 사흘 전 김 씨를 조사한 뒤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김 씨가 사고를 숨기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점, 그리고 소속사 관계자들이 사고 당일 김 씨가 탔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훼손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가 음주 사실을 뒤늦게 시인하긴 했지만 경찰이 판단한 음주량에 비해 상당히 축소해 진술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도 영장 신청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심사에는 담당 검사도 직접 나와 구속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사안이지만 이번 사건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직접 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와 핵심 쟁점과 함께 구속 여부가 언제 나올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경찰이 김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4가지입니다. 먼저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매니저 허위 자수와 관련해선 범인 도피방조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가장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쟁점은 위험운전 치상 혐의입니다. 이 혐의는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는 걸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술을 10잔 이내로 마셨으며 휴대전화 블루투스를 연결하려다가 순간적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는데요.
그러나 경찰은 유흥주점 CCTV와 직원 진술 등을 통해 김 씨가 당시 소주 여러 병을 마신 것을 확인했고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취한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이 김 씨 신병을 확보할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혈중 알코올 농도 추산과 김 씨가 증거인멸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구속 심사를 받은 김 씨는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대기하며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잣대 가운데 하나가 바로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입니다.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음주 수치가 없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4개. 죄 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 혐의 등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혐의 입증이 쉬운 반면 경찰이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는 다툴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 혐의는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합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이 가능해 구속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게 바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한 판단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김호중 씨 측은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상적 운전이 가능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과 유흥업소에서 소주 10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이란 단서가 달렸는데 결국 만취가 아니었다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사고는 휴대전화와 차량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지 술 때문은 아니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마신 술의 종류, 양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는 건 김 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걸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김 씨가 유흥업소에서 나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에 오르는 모습과 사고 현장이 직선 도로인데도 차선을 넘어 사고를 낸 점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동석자들 조사에서도 김 씨가 실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를 최대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정상운전 가능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기된 학교 폭력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의 일부 팬들은 또다시 비뚤어진 팬심을 드러내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과거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고교 시절 김 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남성의 인터뷰를 담았는데 김 씨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갑자기 피해자가 나오기 시작한 건 현실성이 없지 않으냐면서 김 씨 본인도 학폭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영상에는 김 씨 팬들이 쓴 걸로 추정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별일 아니다. 어릴 때 싸우기도 하지 않느냐는 댓글부터 맞은 놈이 말이 많다. 제보자 신상을 공개하라는 등 의혹이 사실일 경우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글들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일부 팬들이 김 씨의 범행을 옹호해 팬클럽이 공식 사과까지 했지만 결국 도 넘은 팬심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앞서 김 씨가 참여한 슈퍼클래식 공연에 대거 참석했던 팬들. 그래 잘못했지. 근데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지. 팬클럽은 김 씨 불참이 결정된 이틀차 공연 예매를 취소하지 말라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김 씨 측이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겠다고 밝힌 만큼 피해를 줄여주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디션에서 팬덤이 이렇게 미뤄져서 많이 높은 순위에 올라가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스타다. 내가 계속해서 밀어줘야 된다. 우리가 김호중 씨를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법의 심판을 기다리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게 된 김호중 씨.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뚤어진 팬덤의 폐해가 드러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늘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시행계획에는 늘어난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해 수시와 정시 비율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교협은 심사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하고 오는 30일 대학들의 세부 전형 계획을 취합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학들이 오는 31일까지 수시 모집 요강을 공표하면 의대 증원을 위한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의사 집단을 찍어 누르는 정책을 남발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모두 복귀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는 교수들은 의사 후배들이 없는 인고의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연금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은 여야 합의 먼저 방침을 세운 대통령실의 거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협상에 나설 법도 한데 일단은 내탓 공방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연금 개혁을 21대 국회에서 결론짓자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잇따라 제안했던 이재명 대표.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야 간 논의가 마무리돼야 정부가 입장을 정할 수 있다며 사실상 회담을 거절했습니다.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야가 논의를 마무리하면 정부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함께하기 어렵다. 여야는 날선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국민이나 개혁을 위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추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대표가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5%인 민주당 안을 정부 안으로 둔갑시켰고 그것도 모자라 연금 개혁을 핑계로 본회의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을 강행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입니다. 여당 공세의 이 대표는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소득 대체율 45%를 실무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 대체율이 각각 45%와 44%로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중대한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1% 의견 차이를 핑계를 대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라는 건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연금 개혁을 말로만 생색을 내되 실제로는 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드립니다. 정부 여당은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영 연금과의 통합 등 종합적인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득 대체율이라도 합의해야 연금 고갈을 늦출 수 있다며 협의를 재촉합니다. 최종 합의가 어려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구속 수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정호성 전 비서관을 비서관에 발탁한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엄호했지만 야당은 지독한 자기 부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의 새 비서관으로 발탁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하나로 꼽혔던 인물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돼 구속됐고 이후 최서원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죄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습니다. 검사 시절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22년 정 전 비서관을 복권했습니다.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법의 심판을 받았던
주요 공직자 66명에 대해서 그간 국가사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실은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정 전 비서관의 업무 역량을 높게 평가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곧바로 국정농단 사건을 재소환하며 지독한 자기 부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정수석 부활과 검찰 인사로 방탄 요새를 쌓은 것도 모자라 이젠 자신이 구속했던 범법자를 참모로 쓰냐며 국민을 무시한 인사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팀장으로 직접 구속 기소했던 인물입니다. 국정농단 시즌2가 진행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내부적으론 대통령실이 정 전 비서관의 정무적 능력을 높이 사지 않았겠냐면서도 일각에선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아마 대통령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엔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거든요. 여권은 대통령실 직제상 정호성 비서관의 권한은 제한적이라며 비중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도 부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인사라며 탄핵 대비용이냐는 비아냥까지 쏟아냈는데 여야 공방 수위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재작년 만기 출소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전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결과가 4년 만에 나왔습니다. 김 씨는 안전지사의 범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등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법원은 안전지사가 김 씨에게 8,3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5,300여만 원은 충청남도도 안전지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전지사는 실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도 손해배상 소송에선 하나의 증거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또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자신에겐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안전지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되는 데다가 당시 배우자가 저지른 2차 가해에 대해 안전지사가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직무집행 중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충청남도에도 배상할 법적 책임이 있다면서 이들의 불법 행위로 김 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된 것이라며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상 액수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구체적으로 판결문을 받아보고 원고 본인과 상의를 거쳐서 어떻게 대응해 갈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김 씨 측은 재판부가 안전지사와 더불어 도청과 주변인들의 책임과 잘못까지 인정해줘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들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함께 고발된 김상곤, 홍남기 전 부총리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도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임원 수백 명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사퇴를 강요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지만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직의 허리에 해당하는 차장, 부장검사급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4시부터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를 열고 차장, 부장검사들의 승진, 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회의를 마친 뒤에 다음 주 안에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4차장 자리에 누가 오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형 로펌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상황이 녹음된 음성 파일이 판단의 주요 근거로 쓰였는데 법원은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다고 질책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대형 로펌 변호사였던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인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쇠파이프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던 피해자는 A씨를 만날 때마다 대화를 녹음해왔는데 범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 파일이 판단의 주요 근거로 쓰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A씨를 달래려고 미안하다는 말을 내뱉기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 지근거리에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친모인 피해자가 숨지는 소리를 듣게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A씨가 범행 후 119가 아닌 다선 국회의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진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한 것에 대해선 피해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까지 막았다고 질타했습니다. A씨 측은 녹음 파일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편집됐고 피해자의 도발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은 A씨에게 더 중형이 선고돼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조금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연 피고인이 25년 뒤에 나와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은 가장 분노하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피해자의 자녀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길 바란다며 A씨를 상대로 친권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포르쉐나 BMW 등 외제차를 소유한 사람 위주로 모여서 도심 속 폭주를 즐긴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고 시속 200km로 달리면서 차선을 급히 바꾸는 이른바 칼치기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하차도를 막 빠져나온 차량 옆으로 쏜살같이 치고 나오는 검은색 BMW. 속도를 줄이지 않고 칼치기로 차선을 바꿔 앞으로 끼어들고 다른 외제차들도 아찔하게 뒤따릅니다. 지난달 14일 자정 가까운 시각 포르쉐나 아우디 등 고급 외제차 소유주 등 9명으로 구성된 폭주단체의 질주 모습입니다. 저희한테 위협운전했고 저희가 먼저 사고 날 뻔해서 갑자기 급차로 변경하고 끼어들게 하는 게 너무 심했어갖고. 의정부에서 모여 출발해 서울에 진입한 뒤 자유로로 빠져나갈 때까지 폭주를 이어간 거리는 100km가량. 150km에서 최대 200km 시속으로 급차로 변경을 일삼았습니다. 일명 트래픽이라고 자기들이 이제 으는데 교통 체증이 약간 있는 상태에서 칼치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스릴을 느꼈다고 이런 식으로 진술했습니다. 여기서 리더격인 20대 BMW 운전자는 다른 폭주단체 두 곳과도 아찔한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초중순 BMW 소유주들이 대부분인 그룹, 또 다양한 고급 차량으로 구성된 그룹과 함께 시속 150km 이상의 속도로 칼치기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주 신고가 빗발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검거한 3개 폭주단체 소속 운전자는 모두 26명. 과속 단속 카메라를 피하려 번호판에 보호필름까지 붙인 사례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괄적으로 교통법규벌점 40점을 부과해 이들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 사망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고속도로 갓길에 멈춰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재판 개시 이후 도망쳐서 지금까지 소재 불명인 상태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을 위해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중앙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에 대해 게시자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서 IP 정보 등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그제 DC인사이드에는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해 50명을 죽이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반도체 큰손인 엔비디아의 납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즉각 입장을 내고 테스트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납품 실패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에 젠슨 승인을 남겼습니다. 삼성전자가 곧 엔비디아와 손잡게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지만 2달이 지나 찬물을 끼얹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납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열과 전력 소비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발끈한 삼성전자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테스트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품질과 성능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정 시점에서의 테스트 관련 보도는 삼성전자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박에도 삼성전자는 주식시장에서 3% 넘게 하락하며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빼앗긴 시장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반도체 부문 수장을 전격 교체하고 차세대 메모리 양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 이미지 타격도 있고 빨리 SK를 이제 앞서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텐데 고객 맞춤형 메모리, 비메모리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내부 노사 갈등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두 번째 단체 행동에 나선 삼성전자 노조는 서초 사옥 앞에서 유진 스님 등이 참석한 문화 행사를 열고 임금 협상과 올해 임금 인상안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이 공식 발표된 가운데 해당 지역은 큰 기대 속에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선도지구로 지정돼야 한다는 목표 아래 선정 기준에 가장 적합한 조건으로 변신하는 단지들도 나왔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입주가 가장 빨랐던 분당의 시범 아파트 단지. 물밑에서 진행되어 온 재건축 계획이 공식 발표되자 주민들은 한껏 고무됐습니다. 업돼 있죠. 왜냐면 이게 31년 돼가지고 지금 새는 데가 많아요, 물이. 기대를 많이 하고 네, 그렇죠.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사실 주차나 이런 거, 농물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 곳곳에 주민 동의율 81.1% 확보라는 현수막이 걸렸는데 동의율을 더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자까지 동원해 독려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계획이 발표될 거라는 예상에 이미 올 초부터 매매 문의도 활발해져 집값도 올랐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제 거래가 거의 없으면서 한 2억 정도 빠진 선에서 계약이 됐고요. 올해 들어서는 이제 그거에서 1억 정도로 올라간 상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선도지구 조건을 맞추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도 활발해졌습니다. 그동안 설명회 등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 윤곽이 잡히면서 단지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 형태를 조율한 것입니다. 이곳 시범단지도 원래 4개 단지가 통합으로 재건축을 추진해왔지만 선도지구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개 단지씩 분리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분당의 선도지구 규모는 최대 12,000호인데 4개 단지 7,800세대가 통합으로 움직일 때 지구 선정이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사업 유형도 하나로 통일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선정되기 위한 조건을 이제 따져보면은 너무 크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말하자면 부담인 거죠. 일기 신도시 5개 지자체는 다음 달 25일 선도지구 후보지구를 지정해 공모 공고를 할 예정인데 이를 앞둔 의사 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의 치열한 아이디어와 전략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이번 주 이어졌던 때이른 더위가 이번 주말에는 주춤하겠습니다. 일요일 밤에는 전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봄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하늘이 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북쪽에서 기압골이 내려와 구름을 몰고 오면서 며칠 동안 맑았던 하늘이 흐려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4.5도, 어제보다 2도가량 낮아졌습니다. 구름이 강한 햇볕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주말부터는 전국적으로 때이른 더위가 주춤하며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이 27도, 대구 24도, 서울 23도 등 평년과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찬 공기를 동반한 다소 강한 비구름이 또 한 차례 전국에 요란한 비를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26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27일 아침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기압골이 통과하는 지역으로는 돌풍,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10에서 60mm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사이 곳곳에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월요일 새벽 중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겠고 다음 주엔 30도를 웃도는 고온 현상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3국 정상이 4년 반 만에 만나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세 나라뿐 아니라 영내 전체의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 특히 3국 정상회의 계기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배상, 라인 야후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세 나라는 지역 평화와 번영에 큰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3국에서 나아가 동북아 지역 전체에도 큰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日中間の協力の方向性や具体策、そして地域の諸課題について議論することは、日中韓3カ国のみならず地域全体にとっても重要な機会となるものと。 3국 정상회의 계기에 열리는 한일 정상 간 회담에서는 일제 강제 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일 경제 협력의 변수로 떠오른 라인 야후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놓은 만큼 두 정상이 입장을 주고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 측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와 함께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일 공조 강화 흐름 속에 안보 측면에서 중국과의 대립하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지만 경제 분야 관계 개선에는 한일중 틀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취해야 하고 이것을 포기하기는 당연히 어렵죠. 이런 측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회복하고 그다음에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한층 밀착하고 있고 한일 정치권 인사의 신임 타이완 총통 취임식 참석에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 이 때문에 중국이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요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응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전면전을 주장하던 이스라엘이 공격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휴전 협상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최정예 보병 여단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라파에는 5개 여단이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Every day, IDF forces eliminate more terrorists, discover and dismantle more terror infrastructure. 대규모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공격 방식은 달라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스라엘군은 최신 정보에 따라 정밀 타격 방식으로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면전을 포기하고 하마스 무장 세력 제거를 목표로 표적 침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도 이스라엘이 이런 방식으로 라파를 공격하는데 사실상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I was briefed by Israeli officials and by Israeli professionals on refinements that Israel's made to its plans to achieve its military objectives while taking account of civilian harm.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휴전 협상팀의 활동 재개를 승인하고 새로운 협상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도 휴전 협상을 논의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합니다. 이런 상황만 보면 라파 전면 공격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이 어느 정도 통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는 라파에 대한 대규모 공격 방침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אנחנו מחזקים את המאמץ שלנו מול רפיח. הפעולה הזאת תלך ותתגבר. עוד כוחות מהקרקע, עוד כוחות מהאוויר, תמרון, ואנחנו נגיע למטרות שלנו. 국제사회의 중재로 새롭게 진행될 휴전 협상이 가자 전쟁의 양상을 결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 일행을 태우고 추락한 헬기에 총격 흔적은 없었다고 이란군 총참모부가 현지 시간 23일 발표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란군 총참모부는 조사위원회 1차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추락 헬기에서 총탄과 같은 의심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총참모부 조사 결과 사고 헬기는 추락 전 예정된 항로를 비행하고 있었으며 추락 전까지 항로 이탈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이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 상장을 승인했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시작되면 수십억 달러 자금이 유입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홍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가상화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를 승인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넉 달여 만에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바네크 등 자산운용사의 상장 신청이 증권거래법과 규칙, 규정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정식으로 미국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려면 증권신고서 승인 절차가 남았습니다. 애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전망은 밟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블룸버그가 승인될 확률을 25%에서 75%로 높이면서 상황이 급 반전했습니다. 실제로 증권거래위원회가 현물 ETF를 신청한 회사들의 증권 신청서를 수정하라고 요청하면서 기대감은 더 커졌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는 상품이 아닌 증권이라고 보던 미국 규제 당국이 입장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장은 또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되면 수십억 달러가 유입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김성수 변호사와 전망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신문을 마치고 나온 김호중 씨 목소리 듣고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억울한 점이 있습니까?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거 맞으실까요? 영장 심사 때 어떻게 진술하셨나요? 경찰 협조 약속하셨는데 왜 아이폰 비밀번호 함구하시나요? 소주 3병 마셨다 많이 이유 남아 있으니까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법정에 들어설 때도 죄송합니다를 반복했고 나와서도 계속 취재진의 질문에 답은 하지 않고 죄송합니다만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김호중 씨가 이 사고 직후에 이 경찰의 출석 시간을 굉장히 늦게 출석하는 등 이 태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영장 심사 전후에 굉장히 조금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유치장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 점도 좀 헷갈려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경찰 수사 단계라서 유치장이고 뭐 구치소는 또 어떤
과정에서 구치소에 대기하는 겁니까? 이게 관행적으로는 이제 경찰에서 신청했던 구속영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 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이제 유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신청했을 때는 그 구치소에서 유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행적인 부분이다 보니까는 또 나중에는 그 관행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금은 강남 경찰서의 유치장에서 일단은 유치가 되고 있는 상태고, 아무래도 이 경찰 단계였기 때문에, 이 경찰에서 신청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피의자 신문이 한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빨리 진행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일단 김호중 씨는 12시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12시 30분 정도에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앞서 그 다른 뭐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이 이 심사가 또 같은 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앞에 사건이 조금 지연이 돼서 이 시작 시간이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일단 12시 30분에 시작을 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50분 만에 이렇게 이 심사가 종료가 되다 보니까는 이게 아무래도 이런 법리적인 쟁점이 많지 않아서 그 판단 부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이 뭐 주장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주장할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실제로도 이 실질 심사 같은 것을 할 때는 이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따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뭐 PPT를 준비해서 뭐 이런 죄가 성립이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죄명들이 다 사실관계가 굉장히 간단한 사실관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짧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1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 그렇게 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아까 그림 보여드렸지만은 포승줄을 이렇게 포승줄에 매여 있는 상태였고요. 양쪽에 형사들이 이렇게 양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포승줄을 안 맨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예, 이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실질 심사 당시에 이 포승줄을 안 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맞는데, 이게 아무래도 경찰에서 판단을 해서 이 포승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재량에 의해서 일단은 포승줄을 이렇게 조금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재량에 대해서 그 근거법으로 이제 정하고 있는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를 보면 이제 경찰관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10조 2에서도 그와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또 있습니다. 이게 위해성 경찰 장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포승이라든지 수겁 같은 경우에. 예. 그래서 여기 4조에서는 이 호송이나 수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런 수겁 등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관한 경찰청 규칙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도주 우려라든지 뭐 가해, 타인 위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포승을 이제 경찰관의 재량으로 그 경찰의 재량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뭐 여러 가지 사유로 검토를 해서 포승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심사에는 이례적으로 담당 검사가 직접 나와서 의견을 개진했단 말이죠.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이게 이례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검사의 이제 업무 구조를 보면 수사 검사가 있고 공판 검사가 있습니다. 이 공판 검사라는 것이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 검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수사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청 내에서 수사 업무를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뭐 피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죄가 뭘지, 뭐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하는 것이고, 이 공판 검사분들은 이 수사 기록을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할 때 이 판사님께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인데, 이 수사 검사가 아무래도 이런 실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수사 검사가 나오는 경우가 전담 검사가 나오는 경우보다 훨씬 더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조금 편의상 업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공판 검사가 진행을 하는 것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검찰에서도 뭐 검찰총장도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만큼 신경 쓰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수사 검사가 직접 나와서 이 재판부에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김호중 씨가 원래 출연할 예정이었던 그 공연이 어제는 있었고 공연에 참여했고요. 오늘도 있지만 지금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공연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이렇게 뭐 신청해서 구속영장 심사가 좀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 구속영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원래는 어떠한 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유죄 실형이 선고가 되면 그때 구속이 되는 겁니다.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속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심사가 있는 것은 이 구속영장 심사고 수사를 하는 중인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도망을 갈 것 같다거나
아니면 뭐 중요한 증거를 인멸할 것 같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사 단계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 김호중 씨가 지금 현재 수사를 받는 데 있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법원에 신청을 한 것이었고 법원에서 이것을 이제 오늘 판단을 하겠다라고 기일을 정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본인이 공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기해달라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아무래도 낮겠죠.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에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통상 일반적으로도 이게 연기가 영장심사 같은 경우에는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소속사는 지금 출연료도 반납을 했고 위약금도 뭐 제작사가 물기 때문에 돈 때문에 공연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공연을 강행하려고 했던 걸까요? 예, 우선은 뭐 위약금이라든지 출연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티켓이 취소되는 그런 손해에 대한 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법리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다른 의미 때문에 공연을 강행하고 싶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이유로 해서 영장 심사를 뭐 연기한다거나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내 대형 실내 공연장의 경우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형사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연에 출연한다면은 이 직권으로 좀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번 공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돔에서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행사 장소라고 하더라도 이 공공기관에서 이 주최 측과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이 장소를 대관하는 계약을 맺는 것이고 그 대관 계약을 뭐 해지한다거나 했을 때는 뭐 그 판매된 티켓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에 대한 취소 수수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으로 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돔이라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 대관 계약을 할 때 이러한 뭐 출연자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피의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때는 취소를 하고 그에 대해서 뭐 발생하는 손해는 누가 부담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를 한다면 그 효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피의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로 명백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도 누가 어디까지 부담할지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굉장히 많은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사고 차량에서 사라진 블랙박스를 매니저가 본인이 삼켰다고 주장을 했는데 경찰은 김호중 씨가 직접 뺀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의심을 할 만한 좀 영상이 좀 나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CCTV 영상이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김호중 씨가 사고 직후에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사고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하고 바로 이제 직진을 해서 이 차량으로 현장을 이탈한 후에 이 차량이 바로 이제 왼쪽 골목으로 꺾어서 주차를 합니다. 예, 이렇게 주차를 했죠. 그리고 주차를 한 다음에 김호중 씨가 나오는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김호중 씨가 잠시 어디를 걸어가다가 예. 다시 차량에 돌아와서 10초 정도 머물다가 다시 이제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하. 아무래도 경찰에서는 그 10초 동안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현재 김호중 씨라든지 뭐 소속사 관계자들이 굉장히 계속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이 메모리 카드에 대해서도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의심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금 나온 영상이 지금 변호사님이 설명해준 그 내용과 연관이 있었던 내용이고요. 식당과 유흥주점을 합쳐서 모두 10잔 이내의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 동석했던 그 종업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당시 유흥주점에 들렀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흥주점 종업원 3명 정도의 진술이 그때 당시에 이 소주를 마시는 사람이 김호중 씨밖에 없었고 이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 그때 3-4병 정도의 소주를 마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실제 진술이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김호중 씨가 주장했던 그 음주의 양도 달리 볼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진술을 조금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 부분은 오늘 심사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진술을 달리 말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가만히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경찰이 김호중 씨가 사고 직전에 집에서 나왔을 때 좀 비틀대는 그런 영상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영상으로는 좀 음주운전을 입증하는 게 어려울까요?
예, 지금 김호중 씨의 동선을 파악을 한 걸 보면 그 식당에서 유흥주점으로 갔고 그리고 이렇게 유흥주점에서 다시 집으로 온 다음에 사고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 일부에서 김호중 씨가 뭐 비틀거리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다라든지 또 그리고 차량이 사고가 날 때도 갑자기 왼쪽으로 가서 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의 죄가 성립이 되려면 그때는 그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을 이제 넘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대법원 판례상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죄명으로 위험운전 치상을 넣었단 말이에요.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상을 넣었는데 이 위험운전 치상이라는 것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데 운전을 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명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틀거렸다든지 차량도 굉장히 왼쪽으로 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이런 주의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서 위험운전 치상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호중 씨 측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증거 인멸이라든지 영장 구속 심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예, 일단은 이 휴대폰을 지금 이미 제출하지 않고 압수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대 정도가 압수가 됐다고 하는데 김호중 씨가 이 아이폰이어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포렌식을 통해서라든지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알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사생활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협조가 되지 않는 부분을 아무래도 수사기관 쪽에서는 이렇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용하는 근거 중에 하나로 이제 적시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그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압수 자체는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구속과 관련해서 김호중 씨가 구속돼 있다고 해서 이 압수돼 있는 것이 뭐 이제 더 비밀번호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다른 부분들을 다 종합을 해서 아 이렇게 증거 인멸의 의도를 계속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판단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난 21일이죠. 강남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 들어온 대로 나갈 때도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로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5시간 넘게 귀가를 거부했었습니다. 김호중 씨가 그 당시에 경찰이 나를 이렇게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느냐, 억울하다 이런 표현을 변호사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경찰 수사 중에 좀 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그 부분 관련해서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그 이선균 씨 사건 당시에 이 사건 관계인의 출석 정보를 공개한 부분이라든지 뭐 수사 과정 촬영 금지인데 이게 출석할 때 촬영이 되도록 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혹시 그런 것은 아니냐 이게 쟁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보 규칙에 보면 결국에는 출석이라든지 정보를 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 귀가의 경우에 이 부분까지도 촬영을 금지하는지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그 부분 단어는 빠져 있습니다. 귀가라는 단어는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출석 당시에는 지하로 통해서 이제 비공개로 출석을 했었기 때문에 이 귀가에 대해서도 뭐 조금 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가운데 김호중 씨의 학교폭력 의혹도 불거졌죠.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한 유튜버 채널에서 이제 22일에 영상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이 이 김호중 씨가 이 후배, 1년 후배에게 뭐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분간 폭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뭐 사실인지 또 이게 뭐 팬덤들은 이게 뭐 만약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유가 있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좀 옹호하는 댓글이 달리다 보니까 이것 자체도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구속 심사 결과가 빠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수사 중에 구속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보는 것이고 이게 형사소송법 70조를 보면 이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도주의 우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
뭐 이런 조사 일정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도주를 하다가 뭐 적발된 전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중형이 우려되기 때문에 도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도주의 우려가 많이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당초에 사고 직후에 조금 도주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였지만 이후에 출석은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도주가 인정될지는 조금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증거인멸에 이제 시도가 있는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를 보는데 여기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증거인멸을 하려면 지금 또 수사기관에서 확보할 증거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김우중 씨 사건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련인들의 일단은 뭐 출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였고 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뭐 기획사라든지 집 이런 것도 다 수색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핸드폰까지도 다 압수가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는 만약에라도 법원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멸할 증거가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면은 기각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뭐 인용이 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영장 발부가 안 되면 뭐 물론 당연히 바로 풀려나는 거겠죠. 근데 발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발부가 되면은 지금 현재는 유치 장소에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데 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경찰에서 이제 10일 그리고 검찰에서 20일의 기간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강형옥 씨 갑질 의혹이 연일 이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좀 다른 류의 옹호글이 나오면서 좀 국면이 새롭게 접어들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강형옥 씨가 그 개통령이라고 해서 개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 강형옥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보듬 컴퍼니라고 있는데 이 보듬 컴퍼니 관련해서 이 한 구직 사이트에 이 회사에 대한 평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굉장히 안 좋은 평가가 나왔고 이 평점이 5점 만점 중에 1.8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는 뭐 굉장히 조금 뭐 갑질처럼 뭐 굉장히 어려운 폭설 중에도 중노동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뭐 쉬는 날에도 일을 시켰다. 뭐 이런 주장들이 올라오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 강형옥 씨가 뭐 어떠한 입장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조금 관심 갖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와중에 한 누리꾼이 이 댓글로 그런 글을 쓴 겁니다. 이 강형옥 씨가 뭐 어떠한 직원을 아끼지 않았다든지 갑질을 했다는 그런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강형옥 씨가 굉장히 직원들을 아꼈고 그리고 그 구직 사이트에 올랐던 글 중에는 이 스팸을 이제 이런 추석이나 명절 선물로 지급을 했는데 배변 봉투에 담아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이 봉투가 다른 봉투를 준비를 했었는데 찢어져서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줬던 것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어느 쪽이 맞는지에 대한 공방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실제로 결국에는 어떤 사람의 말이 맞느냐에 따라서는 이 강형옥 씨의 이미지에 대한 타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계속해서 침묵을 이어오던 강형옥 씨가 조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입장을 좀 발표한 것 같습니다. CCTV는 감시 용도가 아니다. 강아지 교육할 때 돌발 상황을 위해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또 메신저 감시도 뭐 유료 전환을 하면서 관리자 모드를 체크를 했었고 아들을 조롱하는 무슨 혐오 발언 등이 확인됐다 이런 내용도 있었나 봅니다. 또 그리고 지정된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했던 건 자신들의 화장실이 자주 고장나서 자주 가던 식당 화장실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스팸은 배변 봉투가 아니라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서 줬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또 갑질 폭언 논란에 대해서는 자신이 쓰는 말투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 주신 내용들이 지금 그 말씀드렸던 그 구직 사이트에서 뭐 이런 행동들이 있었다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반박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렇게 현재 그러면 이렇게 반박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원래 글을 썼던 사람이 만약에 그게 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박이라든지 증거를 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다투는 상황이니까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강형옥 씨 측의 반박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 혹은 특별 근로감독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폐업을 일찍이 좀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조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예, 만약이라도 뭐 근로기준법상의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뭐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혐의에 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폐업을 하게 되면 이 관련 자료들이 많이 소실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조사에 어느 정도의 조금 장애가 될 수는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현재 고용노동부 측의 입장에서는 이런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 진정이 들어온 부분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진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는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또 그리고 2017년에 이제 서울 서초구에서 남양주 쪽으로 이렇게 사업장을 이동하다 보니까는 그 전까지는 서초구 관할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관할해서 진행을 했었고, 이 임금 체불이 한번 쟁점이 됐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서초구에서 이제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는 2017년 이후에 아직까지는 이 의정부, 남양주가 이제 의정부 관할인데 이 의정부 관할 쪽에서는 뭐 별도의 신고가 없다 보니까 뭐 진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개 학대 의혹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본인이 키우던 반려견 레오에 대한 학대 의혹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레오를 방치한 게 아니라 마지막 상태에 걷지도 못할 정도라서 고민 끝에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했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글과 관련해서도 그 원 글에서 말씀드렸던 그 글에서 이 레오라고 이 강영욱 씨의 반려견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큰 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큰 견이 나중에는 거동도 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조금 건강이 안 좋았고, 그런 상태에서 이 거동이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이 씻겨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해서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 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이었고, 강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이제 누리꾼이 자신이 이 강영 씨 레오의 수의사 주치의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 관련해서 당시에 뭐 욕창이 있다거나 이렇지 않을 만큼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해줬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긴 진실 공방으로 흘러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화할지 또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저희도 이슈플러스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지역별로 날씨가 달랐는데요. 서울은 맑았던 어제와 달리 구름이 많이 끼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지금은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자정 무렵에는 어제보다 4도 정도 높아서 선선하겠습니다. 또 오늘 충북 남부와 전북 북동, 영남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 높은 산간에는 쌀아고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3도로 예상되고, 오늘 초여름 같았던 대구도 24도로 기온이 낮아져서 때이른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비가 내리는 곳이 없겠지만 휴일인 모레는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깥 활동 계획 중이시라면 일요일보다는 내일이 좋겠고요. 일요일 낮에 하신다면 낮에 마무리를 하셔야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비는 월요일 오전에 모두 그치겠고요. 다음 주에 30도로 웃도는 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가 확정돼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심의를 끝으로 의대 증원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겁니다. 네, 그러나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 역시 언제 복귀할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윤송훈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회의 공간에 대학 입학전형위원회 위원들이 모였습니다. 의대 정원을 1,509명 늘리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40분도 채 되지 않아 각 대학의 내년도 의대 정원을 비롯한 지역인재 전형 선발 비율과 수시 정시 비율 심의가 종료됐습니다.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 증원을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겁니다.
대교협이 오는 30일 변경된 대입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이튿날 각 대학이 모집 공고를 내면 물을 여지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돌아올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입니다. 근무지 이탈 상황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들은 지쳐가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는 의대 증원 부작용과 절차적 오류가 크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사법부에 정부의 최종 발표를 보류하도록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호소하고 정부를 향해선 증원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국 의료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의대 정원 절차를 멈추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정부가 의료개혁 주도권을 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남은 변수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과 전공입니다. 이들의 집단 유급, 전문의 배출 차질이 현실화되면 정부 역시 의료개혁을 온전히 완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료계와 정부 모두 강경한 태도를 거두고 합의점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 혹은 여당 대표까지 3자가 만나 타결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연금 개혁 문제에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혀왔고 마지막으로 소득 대체율만 합의하면 크게 마무리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소득 대체율 50%를 제안할 때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45%를 제시한 적이 분명히 있었다며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간사가 제안한 44%도 민주당 입장과 단 1%포인트 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해 영수회담을 열 수 있다고 제안한 걸 두고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 위선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주장한 소득 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 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했을 때 22대 국회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어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공수처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VIP 경로설 관련 녹취 파일이 정치권에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 이탈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VIP 경로설이 여론에 미칠 반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그 자체는 법리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기류입니다. 되려 공수처가 야당이 주장하는 경로설을 뒷받침할 정도로 높은 수사력을 보여주는데 굳이 특검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공수처가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금의 수사 상황을 보면 더 그래요. 공수처는 민주당이 밀어붙여 만든 수사기관이란 점을 상기시키며 이를 믿지 못하는 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과 다름없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수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 민주당의 자기 모순이자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물론 소속 의원들에게 연이틀 원내대표명의 서한을 보내며 내부 단속을 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똑같은 VIP 경로설을 두고 여당과 해석을 달리하며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공수처의 수사로도 증거가 쏟아질 정도라면 하루빨리 특검을 꾸려 핵심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벌써 공수처에서 많은 것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녹취가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텐데 더 많은 녹취를 확보해야 합니다. 여당 의원들을 향해선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달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는데 여권 일각에서조차 10명 안팎 찬성표가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탈 표심을 최대한 자극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마시고 양심과 소신에 따른 결정으로 21대 국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탄핵을 막고 싶다면 이번만큼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해야 한다는 강공 전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다뤄지는 오는 28일 본회의 전까지 내부 단속에 나선 여당과 이탈 표심을 자극하려는 야당의 물밑 신경전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요즘 수원시는 수원 발바리로 불렸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전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당국이 박병화에 대해 24시간 밀착 감시를 벌이고 있지만 수원 시민들은 강제 퇴거를 촉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시청역 옆 유흥가초입에 있는 방범초소입니다. 박병화 거주지 주변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주 임시 설치됐습니다. 이곳엔 수원시가 고용한 청원경찰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특별 기동대를 편성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경찰차 2대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순찰 강화, 치안 강화는 물론이고 필요한 법률 개정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박병화 거주지 주변이 수원 최대 번화가인 만큼 언제든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분들도 한계가 있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딱히 구체적인 것도 없으니까 그거 좀 걱정되긴 해요. 성범죄자 박병화는 지금 즉시 퇴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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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은 박병화 강제 퇴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좀 지혜롭고 현명하게 안전하게 좀 이렇게 서로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이게 수원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시민들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제한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국회가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안전지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4년 만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김 씨가 안전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 등 3억 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지사는 김 씨에게 8,3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5,300여만 원은 충청남도도 안전지사와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권력 간의 충돌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던 대구 퀴어 축제와 관련해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이 주최 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집회 개최를 막은 대구시와 홍 시장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대구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관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지난해 대구 퀴어 문화 축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사상 초유의 공권력 간 물리적 충돌입니다. 우리 같은 공무원입니다. 같은 장소를 해서. 대구시는 축제 조직위가 도로를 불법 점용했다며 행정 대집행을 시도했지만 주최 측과 경찰이 적법한 집회라고 맞선 겁니다. 주최 측은 집회 방해 혐의로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별도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도 냈습니다. 위법한 행정 대집행을 한 대구시가 3천만 원, SNS로 혐오 발언을 한 홍 시장이 1,0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는 겁니다. 법원은 퀴어 축제 조직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스나 무대로 집회 장소를 점유하는 것 역시 집회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하는 만큼 대구시의 행정 대집행은 위법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를 지시한 홍 시장 역시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주최 측은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대구시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상식적인 판단이 나왔다며 홍 시장과 대구시의 반성을 요구했습니다. 국가에서 이것은 국가폭력이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대구 퀴어문화축제는 적합한 과정을 거친 집회 신고된 집회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이 집회 신고된 집회를 대구시가 방해하였다. 주최 측이 홍 시장과 대구시를 집회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어지는 상황. 대구시와 홍 시장 측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이 올해도 퀴어 축제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검찰 수사는 물론 앞으로의 축제 규모나 장소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허영인 SPC 회장과 검찰이 배임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또다시 공방을 벌였습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도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게 부당한 지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총수 일가에 일방적인 이익을 주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 픽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이 33개월 만에 최대폭인 4조 4천억 원 이상 증가하면서 698조 원을 넘겼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541조, 신용대출은 103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11월 이후에 최대이고 신용대출은 반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정책대출 상품의 재원 변화, 공모주 투자 수요, 그리고 봄이사 수요, 대환대출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으로 주택 구입 수요와 대출 수요가 동반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출이 많은 분들은 금리 인하를 간절히 바랄 텐데요. 고금리 속에서도 가계대출이 느는 게 하느니 금리를 섣불리 내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마저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 번에 0.4%포인트나 올렸지만 2.6%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물가 정책으로 상쇄되는 부분을 고려하면 전망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물가 압력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는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상당 부분 올랐다며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2.3%에서 2.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더 불확실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에 관한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물가 그 불확실성이 커져서 시점이 이제 언제 그 논의를 할지 그 시점이 불확실하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도 더 늦춰지는 분위기입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에서 위원들의 신중한 자세가 확인된 데 이어 미국의 5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이어 10월이나 11월로 예상된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은 더 뒤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FOMC 의사록이 발표되니까 이제 사실 9월에 인하할 것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9월에 인하 가능성이 50%로 떨어졌거든요. 결국은 이제 금리를 낮추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미국이 조금 금리 낮추면 그 이후에 낮추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과 이상 기후 등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6월에서 7월 사이 어한기와 휴가철을 앞두고 물가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고물가의 밥상 필수품으로 손꼽히던 김 가격마저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미김 시장 1위 기업인 동원 F&B가 김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원 F&B가 다음 달부터 모든 김 제품 가격을 평균 15% 인상합니다. 주요 품목인 양반 들기름 김은 9,480원에서 1,980원으로 15.8%, 양반 참기름 김은 4,780원에서 5,480원으로 14.6%가 오릅니다. 동원 F&B 측은 원초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감내하기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미김 업체 가격 인상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CJ제일제당이 이번 달에 김 가격을 10일에서 30% 인상했고 광천김과 대천김, 성경식품도 주요 제품 가격을 10에서 30%가량 올렸습니다. 조미김 업체들은 원재료인 김 원초 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가량 올라서 원가 부담이 커졌다고 호소했는데요. 작황이 부진해서 공급은 줄어든 반면 K푸드 인기로 글로벌 김 수요는 증가하는 것도 가격 인상 배경으로 꼽힙니다. 마른 김 도매 가격은 지난달 평균 가격이 1년 전보다 80%나 급등해서 한 속, 그러니까 100장당 10,000원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여 동안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개인 사업자 336만 명이 모두 1,112조 원 넘는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이었던 2019년 말과 비교를 하면은 대출자와 또 대출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율이 개인 사업 대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도 문제입니다. 2019년 말과 비교를 하면은 인원과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대출 연체자의 특성상 한 번 연체를 하게 되면은 장기간 벗어나지 못하거나 연체를 반복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연체 날짜가 길어질수록 다시 연체할 확률이 높아졌죠.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가 1년 새 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금리 부담 때문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50%나 늘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여 년간 여행 홍보 대행업을 하는 39살 권소현 씨는 코로나19로 매출의 직격탄을 맞은 후 3년 전부터는 5천만 원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조차 힘들어 장기 연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대출이 연체된 상황이니까 현금이 안 도는 게 가장 힘들었고요. 현금이 돌지 않으니까 인건비도 줄 수 없어서 올해 7년 동안 일했던 친구를 떠나보내야 했던 것, 그리고 전세를 빼서라도 대출금을 갚아야 되니까 집을 줄여서 이제 원룸으로 가야 했었는데, 캠코, 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 기금이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만나 대출 원금의 73%를 탕감받고 이제는 자력으로 남은 원금 상환도 마쳤습니다. 권 씨처럼 장기 연체에 시달리는 자영업자가 최근 늘어나 1분기 말 5대 시중은행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이 1년 전보다 37%가 늘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영업자 연체가 늘어나자 지난해 월 평균 3,100명이던 캠코의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4,700명으로 50%나 증가했고 신청액은 지난달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정책 사업을 위해서 정부 출자금 및 캠코 자체 재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1조 7,100억을 출자받았으며 향후 채무조정 신청 증가 등의 대응을 위해서 추가적인 재원은 캠코로부터 필요자금을 차입할 예정입니다. 연체에 시달리다 결국 폐업을 선택하는 이들도 늘어나 소상공인들의 퇴직금이라 할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1년 새 10% 증가했고 금액은 20%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들어 수출이 호조세지만 품목이 반도체와 IT, 선박으로 국한돼 있어 아직 그 온기가 내수 경기로까진 미치질 못하는 상황입니다. 고금리에 따른 비용 증가와 매출 악화라는 두 개의 큰 장벽에 갇혀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살아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지난해 연간 농가소득이 처음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농가소득이 5,082만 8천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0.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년 만에 최대폭의 증가율입니다. 농산물값 상승과 함께 2022년 쌀값 하락 등으로 농업소득이 26.8% 추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서초사옥 앞에서 문화행사 형식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단체 행동에 나선 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노조 추산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뉴진스님으로 활동하는 개그맨 윤성호와 가수 에일리, 윤도현 밴드의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노조는 노사협의회가 아닌 노조와의 임금 협상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지급, 실질적인 휴가 개선 등을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죄송하다, 반성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김호중 씨,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여부 등 구체적인 취재진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하신 건가요? 저 오늘 있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낮 12시 반쯤 시작된 구속영장 신문은 5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전 김 씨가 휘청이는 모습을 담은 CCTV 등을 바탕으로 김 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김 씨 걸음걸이가 원래 그렇다는 취지의 영상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또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사생활이 담겨 있어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엔 담당 검사도 직접 나와 수십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고를 은폐하려 한 소속사 관계자들도 김 씨보다 앞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막내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문을 마친 뒤 포승줄에 묶인 채 나온 김 씨는 결과 대기를 위해 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곧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찰이 김 씨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이번 구속영장에는 적시하지 않은 음주운전과 증거인멸 혐의에 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구속 갈림길에 선 김호중 씨의 지난 보름 동안의 행적을 돌이켜보면 입장을 번복했을 뿐만 아니라 진술 축소 의혹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서 아직 적용하지 않은 음주운전과 증거인멸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김호중 씨는 지난 9일 밤 사고를 낸 뒤 다음 날 오후에서야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사고 17시간 만으로 매니저가 거짓 자수한 게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김 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김 씨가 방문했던 식당과 유흥주점은 물론 골목길과 편의점 등 곳곳에서 음주 정황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나서야 음주운전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후 입장을 번복한 지 이틀 만에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죄지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김 씨는 경찰에 소주를 10잔 이내로만 마셨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찰은 김 씨가 소주를 2-3병 이상 마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김 씨 측은 매니저의 거짓 자수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앤 건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이 주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김 씨가 직접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아직 김 씨는 음주운전과 증거인멸 혐의는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혐의 적용을 위한 고강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댓글을 단 누리꾼을 경찰에 무더기로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걸어서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댓글 하나 썼다는 이유로 소장에 이름이 오른 사람만 100명이 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A씨가 김호중 씨의 고소장을 받아본 건 지난 2021년 9월쯤이었습니다. 김호중 씨 병역 관련 논란을 언론에서 접한 뒤 인터넷 카페에 문제를 제기하는 댓글 하나를 남긴 게 화근이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거 봤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이게 고소받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A씨는 경찰 조사까지 받은 끝에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여러 해 동안 이어진 분쟁에 A씨는 건강을 잃었습니다. 이상이 오더라고요, 몸에서.
병원에를 즉시 갔더니 갑상선 저하증이라고 스트레스 받은 적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요. 김 씨가 소송 피고로 지목한 사람은 A 씨를 포함해 모두 288명. 요구하는 금액은 모두 8억 원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는 김 씨에게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며 수십 건의 비방글을 올린 누리꾼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180명은 A 씨처럼 5개도 안 되는 게시글과 댓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명단에 올랐습니다. 김 씨 측은 이들의 행동이 상습성도 낮고 일회성에 그쳤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김 씨에게 미친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 적어도 10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김 씨 팬들도 적극 참여했는데 팬카페 모금을 통해 2억 원 넘는 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3년 가까이 첫 변론 기일조차 지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A 씨를 비롯한 피고들은 변호사 선임 등 법적 절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경찰의 고발인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쯤 하이브 임원을 불러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26일 민 대표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수익을 낸 유튜버의 재산이 동결 조치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35살 여성 박모 씨의 재산에 대해 청구한 기소 전 추징 보전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동결된 재산은 2억 1천만 원가량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만나 대구에 판다를 데려오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싱 대사가 오는 3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방문해 예방에 홍 시장과 30여 분간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2027년 준공 예정인 대구 대공원에 판다를 들여올 수 있도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후변화로 평년보다 따뜻한 3월을 지낸 탓에 꽃이 일찍 피면서 불가리아에서는 때이른 장미 수확이 한창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평소보다 따뜻하고 습한 날씨 탓에 고급 장미 오일의 주 원료인 불가리아 장미가 평년보다 한 달 가까이 일찍 폈다고 전했습니다. 장미 농가에서는 최고급 장미 오일을 만들기 위해 꽃잎을 사람 손으로 직접 따야 하고 특히 장미 꽃잎의 에센셜 오일 함량이 오전 7시쯤에 가장 높아 이른 아침 꽃잎 수확 작업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다 씨, 이번 주말 계획 세우셨어요? 이제 봄이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하는 축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갈까 고민 중이에요. 맞아요. 서울에서는 광화문 광장과 청계광장 또 청계천 쪽에서 세계 도시문화축제가 열리더라고요. 이 70개국의 전통 음식과 디저트 또 전통 공연과 영화 등 즐길 거리가 많다고 해요. 정말요? 서울에서 이색 체험 놀거리를 찾는 분들께 딱이겠네요. 그리고 봄인 만큼 꽃축제도 많다고요? 네, 맞아요. 전남 곡성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전 세계 명품 장미를 볼 수 있고요. 제주도에서는 유럽 수국 등 많은 수국을 볼 수 있는데 6월 16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와, 인생 사진 찍기 딱이겠네요. 네, 그리고 춘천에서는 마임 축제도 열립니다. 이곳은 내일 가면 안 되고요. 모레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 세계 3대 마임 축제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주말 날씨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주말인 내일까지는 야외 활동하기 무리 없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리기만 하겠고요. 서울 낮 기온 23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네, 남부지방도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 대구가 24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네, 하지만 휴일인 모레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중서부와 남해안에서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네, 비가 내리며 더위도 주춤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유승민, 원희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케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